당신을 사랑해 본입이.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와 나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던 것 같다. 물론 할아버지는 산이나 사냥, 날씨를 비롯한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단어라든가 책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때면 할아버지와 나는 모든 판단을 할머니에게 맡겨버렸다. 그러면 할머니는 그때마다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곤 하셨다. 웬 부인이 길을 물어본 경우만 해도 그랬다. 할아버지와 나는 개척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손에 든 짐은 꽤 무거운 편이었다. 책이 하도 많아서 둘이 나눠 들고 오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책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셨다. 도서관 사서가 갈 때마다 너무 많은 책을 내놓는 바람에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뒤죽박죽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내내 할아버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대륙회의에서 대은행가 편을 들어 제퍼슨 씨를 깎아내리려 했다고 우기셨다. 할머니가 알렉산더 대왕은 그 시대의 정치가가 아니며 사실 그 당시에는 살아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해 주었지만 할아버지는 조금도 그 집을 꺾지 않으셨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쓴 책을 다시 한번 빌려보기로 했다. 그 책을 보면 할머니 말이 사실로 드러나리라는 건 할아버지도 잘 알고 계셨다. 나 역시 책에서 알게 된 것 중에서 할머니가 틀리는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할머니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책이 너무 많은 게 혼란의 원인이라며 우울해하셨다. 나 역시 그 생각에 동감이었다. 어쨌든 그날 나는 서규통과 함께 셰익스피어 씨의 책 한 권과 사전을 양손에 나눠 들고 할아버지는 나머지 책들과 커피 한 통을 들고 가셨다. 커피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에도 그렇지만 내 생각에도 한 달 내리 할머니 속을 썩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문제도 할머니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면 멋지게 해결될 것 같았다. 의례 그렇듯이 개척존에서 이어진 길을 할아버지는 앞장서고 나는 그 뒤를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옆으로 다가오더니 멈춰 섰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큰 차였다. 차 안에는 여자 두 사람과 남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차는 문짝 속으로 똑바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유리창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역시 그랬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그 여자가 손잡이를 돌려 유리를 완전히 내릴 때까지 뚫어져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문 사이에 가는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유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 알려주셨다. 나는 키가 작아서 그것까지는 볼 수 없었다. 손가락에 반지를 몇 개씩 낀 그 부인은 멋진 옷을 입고 귀에는 커다란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채터누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그 여자는 이렇게 물었다. 자동차 모터가 덜덜거리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커피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책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위에다 잘 놓았다. 나는 나대로 석유통을 내려놓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왔을 때 나름의 예의를 표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새겨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누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후 할아버지는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모자를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게 비위를 건드렸는지 그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고함을 버럭 질렀다. 내가 물었잖아요. 채터누가로 가는 길이 어디냐니까. 당신 귀머거리예요? 아닙니다, 부인. 오늘은 귀도 잘 들리고 몸 상태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럴 때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가. 할아버지가 한 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부인은 할아버지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 여자가 그랬던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차 안에 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로 키득거리며 그 여자를 놀렸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 여자는 더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도대체 우리한테 채토누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아, 물론 가르쳐 드립죠. 자, 그럼 말해봐요. 그 여자가 다시 명령조로 고함을 질렀다. 무엇보다도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곳은 서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똑바로 서쪽은 아니니까 방향을 조금만 더 북쪽으로 틀면 되겠군요. 저 멀리 큰 산이 보이지요. 저 산 허리를 돌아서 쭉 가면 채터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말을 끝낸 할아버지는 다시 모자를 들어 보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허리를 굽혀 짐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더니 악을 쓰듯 고함을 질렀다. 우리한테 가르쳐준 길이 진짜로 맞아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굽혔던 몸을 벌떡 일으켰다. 예? 서쪽으로 가는 길은 저 길인데요, 부인. 약간 북쪽으로 꺾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 두 사람 말이지, 외지인들 아냐? 그 여자가 갑자기 반말로 따지듯이 물었다. 그 말에 할아버지가 그 여자 쪽을 향해 다시 몸을 돌렸다. 나도 그랬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보기에는 할아버지도 그런 것 같았다. 잠시 그 여자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낮지만 단호한 말투였다. 그럴 거요. 그 큰 차는 부웅 하고 가버렸다. 차 방향도 바꾸지 않고 오던 그대로 동쪽으로 가버렸다. 틀린 길로 간 것이다. 할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면서 당신이 70여 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미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저 여자는 그 중에서도 유별나다고 하셨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그 여자가 정치가일지도 모른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여자 정치가가 있다는 말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가의 마누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다시 바퀴자국을 밟으며 걷기 시작했다. 개척촌에서 돌아올 때면 나는 언제나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내곤 했다. 내가 말을 걸면 할아버지는 항상 걸음을 멈추셨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새겨들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할아버지를 따라잡곤 했다. 그 즈음에 나는 얼마 안 있으면 만 6살이 될 나이였는데도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았다. 머리 꼭지가 할아버지 엉덩이뼈에 간신히 닿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려면 거의 항상 종종걸음으로 달리다시피 걸어야 했다. 그때도 꽤 힘들게 종종걸음을 치는 판인데도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꽤 벌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할아버지를 불러 세웠다. 할아버지는 채터누가에 가보셨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내 쪽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거의 갈 뻔했던 적은 한 번 있었지. 드디어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잡아 석유통을 잠시 길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됐을 거야. 아니 30년 전이던가? 하여간 애녹이라는 할아버지 삼촌이 있었어. 막내 삼촌이었지. 그 삼촌은 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술에 취하면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어. 술에 취하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엉클어졌던 것 같아. 애녹 삼촌이 술에 취해서 산속 깊숙이 사라져버린 일은 전에도 자주 있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3주가 지나도 4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행상들을 통해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더니 그 삼촌이 채터누가의 감옥에 있다는 말이 들려오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가서 데려오려고 집을 막 나서려던 참인데 삼촌이 집 안으로 불쑥 들어서지 않겠니? 할아버지는 그때의 일이 떠오르는지 잠시 말을 중단하고 웃기 시작했다. 그래, 맨발에다가 걸친 거라곤 헐렁헐렁한 바지 하나뿐이었어. 그것도 흘러내리지 않게 한 손으로 부여잡고 있어야 했으니 너구리한테 쥐어뜯기기라도 한 것처럼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줄곧 산속으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다시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야기는 또 한 번 끊어졌다. 덕분에 나는 석유통 위에 앉아 느긋하게 다리를 쉴 수 있었다. 애녹 삼촌 말로는 얼마나 취했던지 자기가 어떻게 채터누가까지 갔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깨어보니 웬 방안 침대 위에 누워있더래. 자기 양 옆으로 여자 2명이 함께 누워있고 말이야. 후다닥 침대에서 내려와 그 여자들한테서 달아나려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웬 덩치 큰 사내가 뛰쳐들어와서 미친듯이 화를 내더라는 거야. 여자 한 명은 자기 마누라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랬으니 어쨌거나 애녹 삼촌은 그 자리에서 그 집 식구들 전부 만나본 게 아닌가 싶어. 애녹 삼촌 말로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일어나서 그 남자한테 돈을 좀 집어주라고 고함을 지르고 남자는 또 남자대로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더군. 그 와중에도 애녹 삼촌은 바지를 찾으려고 바닥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대. 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 덩치 큰 사내놈이 뭔 일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하도 풀세게 날뛰니까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바지가 안 보이는 거야. 어디다 벗어뒀는지 생판 기억도 나지 않고 말이야. 그러니 다른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었겠어? 창문을 넘어서 달아나는 수밖에.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 창문은 2층 방 창문이었거든. 거기다 길바닥은 자갈과 돌멩이 투성이었으니 살갗이 많이 까졌지. 삼촌은 실오락이 한 올 걸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보니까 손에 커튼 쪼가리가 쥐어 있더래. 뛰어내릴 때 붙잡았다 찢어진 거였겠지. 그걸 허리에 두르고는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적당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지 뭐냐.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다행히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끼어들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예의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다시 다른 쪽으로 달아나려고 했지. 근데 그때 그만 경찰이 와서 감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야.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사람들이 바지하고 윗도리하고 신발을 줬는데 너무 커서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구나. 그리고는 거리 청소를 하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내몰더래. 에녹 삼촌 말로는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걸로는 평생 가도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은 거리로 말이야. 청소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거리에다 쓰레기를 버려대는 판이었으니 이러다간 죽을 때까지 가도 일이 끝나지 않겠다 생각한 삼촌은 결국 내빼기로 작정을 했지. 그렇게 작정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기회다 싶은 순간이 왔어. 삼촌은 잽싸게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달렸지. 웬 남자가 뒤에서 셔츠를 잡아당겼지만 뿌리치고 신발도 벗어던지고 하지만 바지만은 꼭 붙잡고 죽을 둥살둥 달렸다더군.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한 삼촌은 숲속에 가만히 숨어서 어두워질 때를 기다렸어. 별이 뜨면 집에 오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몇 개나 되는 산을 넘어 집까지 오는데 꼬박 3주가 걸렸다더구나. 돼지처럼 도토리하고 호두 열매만 주워 먹으면서 말이야. 혼쭐이 난 에녹 삼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술을 안 마셨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도회지 근처에는 2번 다시 가지 않았어. 그러고 나도 채터누가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단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도 채터누가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할머니에게 물어볼 것이 생각났다. 정말이지 나는 별 생각 없이 물어보았다. 할머니, 외지인이란 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잡수시던 손을 잠시 멈추었지만 접시에서 얼굴을 들지는 않았다. 나를 쳐다보고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외지인이란 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 들른 사람을 말하는 거란다. 할아버지가요, 우리가 외지인일 거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커다란 차에 타고 있던 여자가 우리더러 외지인이 아니냐고 했고 할아버지는 그럴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먹던 접시를 밀어놓으셨다. 아니, 내 말 뜻은 우리가 그따위 길가에서 태어난 건 절대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외지인이란 거였다고. 어쨌든 그런 말은 안 쓰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지겨운 말들, 그런 말은 안 쓰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지겨운 말 중 하나야. 내가 늘상 그랬잖아. 지겨운 말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할머니 앞에서는 빌어먹으리란 말 대신에 지겨운이라는 표현을 썼다. 할머니도 그 점에는 동의하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언어 문제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예컨대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노우드니 스로우드니 하는 말을 쓰는 걸 막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말로는 뉴라는 건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새 물건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할 때는 뉴가 아니라 노운드가 맞다는 것이다. KNOWED, THROWED, KNEW 입니다. 또 through라는 건 THREW, 문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갈 때 쓰는 말이라서 던졌다고 할 때는 throwed가 맞다는 것이다. throw의 과거형인 throw는 무엇을 지나서라는 뜻의 THROUGH, throw와 발음이 같다. 옮기니.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줄어들 거라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이셨다. 어느 땐가 나한테만 몰래
세상에는 을에 되먹지 못한 멍청이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멍청이들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일리 있는 말씀이셨다. 할아버지는 말의 뜻보다는 소리, 즉 말투를 더 마음에 새겨 들으셨다. 할아버지는 언어가 서로 다른 민족이라도 음악을 들을 때 같은 것을 느낀다고 주장하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셨다. 또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이런 식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보니비, 예쁜 벌이었다. 어느 늦은 밤 할아버지가 아이 킨예 보니비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I love 예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다. 또 할머니가 뒤에 킨미 왈러스? 라고 물으실 때 영어입니다. 힘드네요. 물으실 때가 있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아이킨예 라고 대답하신다. 이해한다는 뜻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사랑과 이해는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다. 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이해하고 계셨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 할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해는 더 깊어진다고 하셨다. 할머니가 보시기에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래서 두 분은 그것을 킨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옛날에는 친척, KINFOLKS, 킨폭스인가요? 이라는 말이 이해하는 사람, 이해를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 말도 단지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본래의 말뜻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걸로. 이런 이야기 끝에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셨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나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 그분은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셨다. 그분은 나이든 체로키족으로 너구리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항상 너구리처럼 심통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곤 했다. 그래서 잭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사귀시는지 할아버지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네는 일요일이 되면 어쩌다 한 번씩 계곡 입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곤 했다. 어느 일요일 신앙 고백 시간이었다. 말하자면 주님이 자신에게 강림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시험받곤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고백 시간에 너구리잭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놓고 수군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난 그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고. 당신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알아. 교회 임원 모임에서 내게 찬송가 상자 열쇠를 맡긴 게 셈이 나서 그렇지? 좋아. 그렇다면 모두 잘 들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와보라고.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해 줄 테니. 잭은 미친 듯이 발을 쾅쾅 구르면서 사슴 가죽 셔츠를 확 젖히더니 권총 손잡이를 두들겼다. 할아버지 말로는 교회 안은 증조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너구리 잭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건장한 사내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날씨가 좀 바뀌었다고 금방 총을 뽑아들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증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잭에게 말씀하셨다. 잭, 자네가 찬송가 열쇠를 어찌나 잘 간수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감탄하고 있어. 지금까지 책임을 맡은 사람 중에서 자네가 제일이래. 행여 자네 기분에 거슬리는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슬퍼할 것세. 너구리잭은 이 이야기를 듣자 그제야 마음이 풀리는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도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너구리잭이 왜 그 정도 일을 가지고 흥분하는지 물어보았다. 기껏해야 찬송가 상자 열쇠가 아닌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러는 너구리잭이 도리어 웃긴다고 말하면서
그때 증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구리잭을 비웃으면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체로키족이 고향에서 쫓겨나 오클라호마주로 강제 이주당할 때 너구리잭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 잭은 산속으로 달아나 열심히 싸웠어. 그러는 동안에 남북전쟁이 터졌는데 잭은 이번에는 연방군, 북군을 말한다. 을 물리치면 땅과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잭은 또다시 열심히 싸웠지. 그 결과는 둘 다 패배로 끝나고 말았어. 전쟁이 끝나자 이번엔 정치가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것들까지 뺏어가려고 했지. 너구리 잭은 또 싸웠어. 그러다가 달아나 숨고 또다시 나와서 싸우고 너도 알다시피 너구리 잭은 평생 싸우는 것밖에 해온 게 없어. 이제 그놈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바로 그 찬송가 열쇠란 말이다. 너 보기에는 너구리 잭이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아마 이제 싸울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일 거야. 잭은 그거밖에 할 줄 모르거든.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구리 잭이 너무 안 돼서 울 뻔했다고 하셨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는 너구리 잭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런 게 킨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셨다. 물론 할아버지는 거기다 정치가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도 있지만 이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으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너구리잭 때문에 나 역시도 울 뻔했다. 과거를 알아둬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게 지난 일들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두 분은 지난 일을 모르면 앞일도 잘 해낼 수 없다. 자기 종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법. 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이 때문에 두 분은 나에게 옛날 일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 주셨다. 정부군이 들어온 이야기며 체로키족이 비옥한 골짜기에서 농사짓던 이야기, 생명들이 싹트는 봄이 되면 열리는 짝짓기 잔치 이야기와 수사슴과 암사슴, 수탉과 암탉이 발정나서 새끼를 갖게 되는 이야기, 또 호박이 무르익고 감이 빨갛게 익고 옥수수가 여물어 가는 늦가을 무렵이면 열리던 추수감사제 이야기와 자연의 이치에 따를 것을 맹세한 후에야 벌어졌던 겨울 사냥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그 중에서 정부군이 인디언들을 강제 이주시킨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정부군 병사들이 찾아와 종이 조각 하나를 내보이며 서명을 하라고 했다. 새로운 백인 개척민들에게 체로키족의 토지가 아닌 곳에 정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라고 하면서 체로키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자 이번에는 더 많은 정부군 병사들이 대검을 꽂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찾아왔다. 병사들 말로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종이에는 체로키족들이 자기들의 골짜기와 집과 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체로키들은 저 멀리 해지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가면 체로키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선처해준 땅, 하지만 백인들은 눈꼽만치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이 있었다. 병사들은 드넓은 골짜기를 총으로 빙 둘러쌌다. 밤이 되면 빙 돌아 피워놓은 모닥불이 총을 대신했다. 병사들은 체로키들을 그 원 속으로 밀어넣었다. 다른 산과 골짜기에 살고 있던 체로키들까지 끌려와 우리 속에 든 소, 돼지처럼 계속 그 원 안으로 밀어넣어졌다. 이런 상태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체로키들은 거의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한 그들은 마차와 노새를 가져와 체로키들에게 해가 지는 그곳까지 타고 가도 좋다고 했다. 체로키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았다. 덕분에 체로키들은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은 볼 수도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정부군 병사들은 체로키들의 앞과 뒤, 양 옆에서 말을 타고 걸어갔다. 체로키 남자들은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걸었다. 땅을 보지도 않았고 병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남자들 뒤를 따라 걷던 여자들과 아이들도 병사들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기나긴 행렬 맨 뒤쪽에는 아무 쓸모없는 텅 빈 마차가 덜그럭거리며 따라왔다. 체로키는 자신들의 영혼을 마차에 팔지 않았다. 땅도 집도 모두 빼앗겼지만 체로키들은
마차가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백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갈 때면 백인들은 양 옆으로 늘어서서 체로키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처음에 백인들은 덜그럭거리는 빈 마차들을 뒤에 달고 가는 체로키를 보고 멍청하다고 비웃었다. 체로키들은 웃는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백인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향 산에서 멀어져 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다. 비록 체로키의 혼은 죽지도 약해지지도 않았지만 어린 아이와 노인들과 병자들이 그 까마득한 여행길을 견디기는 힘들었다. 처음에는 병사들도 행렬을 멈추고 죽은 사람을 묻을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수는 순식간에 몇백, 몇천으로 불어나 결국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체로키들이 행진 중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3일에 한 번씩만 매장할 시간을 주겠노라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마치고 체로키들에게서 손을 떼고 싶은 게 병사들의 심정이었다. 병사들은 죽은 사람들을 수레에 싣고 가라고 했지만 체로키들은 시신을 수레에 누이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안고 걸어갔다. 아직 아기인 죽은 여동생을 안고 가던 조그만 남자아이는 밤이 되면 죽은 여동생 옆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그 아이는 다시 여동생을 안고 걸었다. 남편은 죽은 아내를, 아들은 죽은 부모를, 어미는 죽은 자식을 안은 채 하염없이 걸었다. 병사들이나 행렬 양 옆에 서서 자신들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일도 없었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체로키들은 울지 않았다. 그 어떤 표정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다. 체로키들은 마차에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울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 행렬을 눈물의 여로라고 부른다. 체로키들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다. 낭만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또 그 행렬을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행렬을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죽음의 행진은 절대 낭만적일 수 없다. 과연 누가 어미의 팔에 안긴 채 뻣뻣하게 죽어있는 아기, 어미가 걸어가는 동안 감기지 않는 눈으로 흔들거리며 하늘을 노려보고 있는 아기를 소재로 시를 지을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밤이 되면 아내의 죽음을 내려놓고 온밤 내내 그 옆에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 그 죽음을 옮겨 가야 하는 남편과 장남에게 막내의 시신을 안고 가라고 말해야 하는 아버지,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하지도 울지도 고향산을 떠올리지 않는 이들을 소재로 노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절대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렬을 눈물의 여로라고 불렀다. 주석이 있는데요. 1838년부터 39년에 걸쳐 1만 3천여 명 정도의 체로키들이 차례로 오클라호마의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1300km의 행진 중에 추위와 음식 부족, 병, 사고 등으로 무려 4천여 명 정도의 체로키들이 죽었다고 한다. 체로키들 모두가 그 행렬에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산길에 익숙한 일부 체로키들은 깊숙한 계곡이나 먼 산등성이 쪽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살았다. 이들은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곤 했는데 군대가 그곳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덫을 놓아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도 많았다. 또 이들은 땅에서 부드러운 뿌리들을 캐거나 도토리를 빻아 가루로 만들거나 개간지에서 기른 얼마 안 되는 작물을 거두거나 나무의 속껍질을 벗겨내어 끼니를 때웠다. 가끔 차가운 개울 속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도 변함없이 이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래서 설사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잠깐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느낌 외에는 그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사실 그들은 자취를 남기는 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동료들끼리는 잘 찾아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모두 산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토지나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 다른 체로키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것도 오로지 산속에서의 자유로운 생활뿐이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는 할머니가 해주셨다. 어느 날 증조 할아버지가 계곡 뚝 위에서 아주 희미한 흔적 하나를 찾아내었다.
그것을 본 증조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서 사슴 뒷다리를 가져와 흔적이 있던 자리에 놔두었다. 총과 칼도 그 옆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 가보니 사슴 뒷다리는 온데간데 없고 총과 칼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게다가 그 옆에는 기다란 인디언 칼 한 자루와 도끼까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그것들은 그대로 놔둔 채 집에 가서 옥수수를 가져왔다. 할아버지는 옥수수 자루를 무기 옆에 놓고 오랫동안 서서 기다렸다. 오후 늦게 그들은 조용히 다가왔다. 나무 사이를 걸어오다가 잠시 멈추어 주위를 살핀 다음 다시 앞으로 걷는 식으로 하면서 말이다. 증조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 합쳐 12식구나 되는 그 집 사람들도 모두 하나같이 손을 내밀며 걸어왔다. 마침내 그들의 손과 증조 할아버지의 손이 맞닿았다. 할머니 말로는 손이 맞닿기까지 꽤 먼 거리였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손을 내밀고서 걸었다고 한다. 얼마 안 있어 키가 훌쩍 자란 증조 할아버지는 그 집안의 막내딸과 결혼했다. 두 분은 히코리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함께 붙들고 혼인서약을 한 다음 그 지팡이를 평생 동안 집안에 잘 모셔두었다. 증조 할머니는 찌르레기의 붉은 깃털을 항상 머리에 꽂고 다녔기 때문에 붉은 날개라고 불렀다. 버드나무처럼 날씬했던 증조 할머니는 저녁이 되면 항상 노래를 불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의 말년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다. 증조 할아버지는 남북전쟁의 용사였다. 증조 할아버지는 존 헌트 모건 장군이 이끄는 남북은 특공대에 가담하여 보이지 않는 머나먼 곳에 앉아 자신의 종족과 집을 위협하는 얼굴 없는 유령, 연방군에 대항해 싸웠다. 말년에 증조 할아버지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몸도 무척 쇠약해져 오두막집 틈새로 겨울바람이 파고들 때마다 옛 상처가 도지곤 했다. 증조 할아버지의 왼쪽 팔에는 기다랗게 팬 칼자국이 있었다. 마치 소 잡을 때 내려치는 도끼처럼 그렇게 억세게 쇠칼이 할아버지의 팔뼈를 내리쳤던 것이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뼈의 통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뼈가 옥신거리고 아파오면 증조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상처를 만들어낸 정부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다. 켄터키 전투에서의 그날 밤 소년병이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상처에 대며 피를 멈추게 하는 동안 증조 할아버지는 반독이 넘는 물을 마셨다. 하지만 피가 멈추자 증조 할아버지는 다시 말 한 장에 올라탔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끔찍한 흉터는 발목에 있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발목을 쳐다보기도 싫어하셨다. 발목뼈는 작은 탄환이 뚫고 지나가면서 완전히 으깨버리기에는 너무 크고 성가신 존재였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부상당한 것도 모르셨다고 한다. 오하이오에서의 그날 밤, 한 기병대원을 휩쓸고 지나간 것은 야생마처럼 끓어오르는 뜨거운 투지였다. 티끌만큼의 두려움도 없었다. 혈관은 오로지 환희로 고동쳤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말이 땅을 차고 가볍게 뛰어오르자 바람이 폭풍처럼 얼굴을 때리고 지나갔고 증조 할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는 거칠고 찢는 듯한 저 반골의 인디언 고함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무릎 밑이 날아갔는데도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발목에 총을 맞은 것도 모르고 증조 할아버지는 40km 정도를 더 가면서 어두운 골짜기를 정찰했다고 한다. 임무를 마친 증조 할아버지가 말에서 내리려고 발을 땅에 딛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퍽 하고 꼬꾸라졌다. 살펴보니 구두 속이 우물물을 담은 두레박처럼 피로 가득 차 출렁이고 있었다. 그제서야 증조 할아버지는 발목을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 증조 할아버지는 자주 이날 밤의 돌격을 떠올리곤 하셨다. 그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이 절름발이가 되어 지팡이를 써야 하는 데 대한 혐오감을 그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제일 심한 상처는 옆구리 부분 내장 속에 있었다. 그곳에는 끄집어내지 못한 납탄이 들어있었다. 그 납탄은 옥수수 자루를 갉아먹는 들쥐처럼 단 한 번도 멈추는 법이 없이 밤낮으로 증조 할아버지의 육체를 파먹어 들어갔다. 드디어 그 납탄은 증조 할아버지의 온몸을 완전히 갉아먹고 말았다.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은 그를 산골 오두막집의 마룻바닥에 뉘고 도살당한 황소처럼 그의 배를 가를 것이다. 증조 할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
사람들은 마취제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산에서 빚은 술 한 사발만 들이키게 하고 나서 그 배를 갈라 고름이 가득 고인 썩은 살덩이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는 피로 흥건한 그 마루 위에서 그대로 죽어가리라. 마지막 말도 끝내 하지 못한 채. 하지만 사람들이 단발마적인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그의 팔 다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늙었지만 강건한 그의 육체는 활줄처럼 팽팽하게 굽어오를 것이며 그의 목에서는 증오스러운 정부를 향한 열정적인 반역자의 야만스러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는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사실 정부가 그를 죽이는 데는 4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19세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피와 투쟁과 죽음의 시대였던 19세기가. 증조 할아버지가 온몸으로 맞부딪혔고 판단했던 그 세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시신을 들쳐업고 걸어갈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는 과거, 오로지 체로키만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의 맏아들은 인디언 거주 지역으로 쫓겨났으며 둘째 아들은 텍사스에서 죽고 말았다. 이제 애초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붉은 날개와 막내 아들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탈 수 있었다. 모건 특공대 시절에는 말을 타고 5칸 울타리를 뛰어넘던 증조 할아버지였다. 그에게는 아직도 덤불에 꼬리털을 남겨 추격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꼬리를 치켜들게 한 채 달리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고통이 심해져 예전과는 달리 술로도 고통을 잠재울 수 없었다. 통나무집 마룻바닥에 사지를 큰 대자로 벌리고 들어 누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테네시 산 중에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였다. 차가운 바람이 히코리 나무와 떡갈나무의 마지막 잎새를 때려대고 있었다. 그 겨울날 오후 증조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할아버지와 함께 계곡 중간쯤에 서 계셨다. 그래도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두 사람은 하늘을 배경으로 산등성이 위로 앙상하게 벌거벗은 채 뻣뻣하게 서 있는 나무들을 쳐다보았다. 겨울해가 어떻게 지는지 연구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너에게 남겨줄 것이 별로 없구나. 증조 할아버지는 낮은 소리로 웃으셨다. 저 오두막집에서 건질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손을 녹이려고 불쏘시개를 뒤적거리는 정도일 테니. 이제 아들은 산에 대해 연구라도 하는 사람처럼 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가만히 대답했다. 그럴 겁니다. 넌 다 큰 사내 자식이야. 거기다 딸린 식구까지 있고.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할 필요는 없을성 싶다. 다만 우리가 믿는 걸 지키려고 할 때는 한시 앞이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과 손을 잡도록 해라. 우리 시대는 같다. 지금 오고 있는 너희들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구리잭도 그럴 게다. 그런데 너한테 남겨줄 것조차 없으니. 하지만 아마 산만은 언제나 변함없을 거다. 너는 누구보다도 산을 좋아하니 다행이고 우리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다. 마지막 햇빛이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나자 살을 내는 바람이 몰아쳤다. 이제 노인은 입을 떼기조차 힘들었지만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한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늙고 앙상한 노인의 어깨를 팔로 감쌌다. 이제 계곡에 드리워진 그늘은 한층 더 진해졌고 양 옆에서 굽어보던 산봉우리의 커다란 윤곽선도 어둠 속에 묻혀갔다. 두 사람은 그 자세 그대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증조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계곡에서 오두막까지 걸어 내려왔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산책이었으며 마지막 대화였다.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무덤에 여러 번 가보았다. 그 무덤들은 흰 참나무가 서 있는 높은 산등성이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을이 되면 무덤가에는 무릎까지 쑥쑥 빠질 만큼 낙엽이 쌓였다. 그러다 무정한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두 다 날아가 버리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봄이 오면 강인한 인디언 제비꽃들이 땅을 뚫고 나와 푸른 꽃을 피운다. 자신들의 시대를 격렬하고 끈질기게 살다 간 영혼들을 머뭇머뭇 위로라도 하는 듯이.
히코리나무로 만든 혼인지팡이도 군데군데 흠집이 나긴 했지만 부러지지 않은 채 그곳에 꿋꿋이 서 있었다. 그 지팡이에는 그분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 싸웠을 때마다 표시해둔 자국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그 지팡이는 그분들의 머리맡에서 두 분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 지팡이에 새겨진 두 분의 이름은 워낙 작아서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보고서야 읽을 수 있었다. 두 분의 이름은 애탄과 붉은 날개였다.